네, 정치현안 직설 월요일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의 남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잠을 많이 못 주무셨다고 들었습니다. 결승전 끝까지 다 보고 아침에 월드컵. 또 방송하고 하느라 3시 좀 넘어서 잤다가 5시 좀 일어났습니다. 예, 결승전에 대한 소감은 짧게라도 좀. 저는 뭐 축구의 신이 신기회로 메시의 입성식과 동시에 예. 축구의 황제로 음바페에게 대관식을 함께 했던 네. 뭐 이기기 아르헨티나가 이겼지만 양 팀이 같이 승리한 특히나 음바페의 뭐 재발견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 대단한 음바페가 또 메시에게 꼭 필요했던 월드컵이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것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골을 전부 다 넣은 선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 월드컵 역사상. 그러니까 메시가 하드 캐리한 거죠. 그래서 예. 참 저는 뭐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경기 자체도 정말 흥미진진했고요. 네, 전 3대2 상황에서 저는 잠들었는데 아. 자고 일어나니까 아르헨티나가 우승해 버렸고 게다가 이제 이런 명승부? 네. 결승전의 명승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아마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승부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월요일에 직설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요 얘기로 좀 문을 열어봤는데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승부를 사실 저희 그 여의도에서 좀 보고 싶은데 명승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곳인가요? 원래 여의도라는 곳은? 예전에는 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왜 명승부가 가능했냐면 당 총재 시절에 DJ, YS, JP 이런 시절에는 당 총재가 조직, 돈, 공천 모든 걸 다 쥐고 한 판에 뒤집는 것 그런데 큰 타협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군웅할거의 시대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말한다고 우르르 달려서 듣고 이런 구조가 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태라서 예전 같은 그런 빅딜, 타협 이런 정치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어떤 형태로도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자잘자잘하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가는 여의도의 힘도 있긴 한데 네네네. 보도 자체는 갈등만 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예. 어려운 그렇긴 게 합니다. 있죠. 예. 19일 월요일인데 뭐 그 예산 정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름이 넘었어요. 넘어서 이게 이번 주 안에 다 그러니까 오늘 시한으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못 박은 게 오늘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오늘인가요? 15일. 15일인데 네. 한 번 더 늘려서 오늘까지는 어떻게든 19일까지 해보라는 하면 건데. 보라. 근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아니 너무 결론부터 주시면 이따 되면 어떡합니까? 저희 녹화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실력 없는 평론가로 낙인 찍히겠죠. 뭐. 근데 절대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예산실에서도 일을 했어요. 예산을 짜는데 누구보다 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기재부의 의견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동조하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놨던 협상안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뭐하러 받아주냐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합리적인 아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 사실 야당이 예산 정국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뭐 자기가 할 필요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큰 명분을 넘겨주면서 양보를 다 하고 그 예상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네.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네. 끝. 하시죠. 음. 했는데 안 됐습니다. 왜?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뭘 거부하냐? 법인세. 3% 깎아갖고 와.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참 과정이 무리스러운 게요. 법인세를 3% 인하하는 얘기는 벌써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5월이면 공식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7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7개월의 시간 동안 법인세 인하가 개별 기업에게 주는 혜택, 법인세 인하가 우리 경제에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야당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정무수석을 보낼 수도 있고 양당의 지도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재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논의를 할 수도 있죠. 네. 뭐 했습니까? 안 했죠. 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정기국회 시작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도 다시 돌이켜보시면 야당이 거부한다고 했을 때 하다못해 민정수석을 보내서 설득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고 무려 열흘 후에 우상호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 설명하러 오고 협상하러 와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자기 걸 안 들어준다고 들어놓으면 예.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게 대선 불복인가요?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대선 불복이 아니라 어떤 분은 총선 불복이냐는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2020년에 총선을 치러서 183석 넘는 우효 야당 지분이 있다는 것은 그때부터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거 모르고 대통령 되셨나요? 그 집안이 그러면 그 집안을 어떻게 설득한지를 중심으로 놓고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지 예. 대선 불복이라뇨. 법을 바꾸는 능력이 의회에 있으면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네. 법인세 감세안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략 1년에 6조 정도의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대중공업 제외한 9개 그 대기업들 이 9개 대기업의 64개 계열사가 이번 조치로 1년에 아낄 수 있는 세금이 4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단일 기업만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한겨레 분석도 뭐 기사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게 4조를 현찰로 뭉텅이 안겨주는 건데 그러면 이걸로 무엇이 나아지는데 투자가 좋아지냐 아니면 뭐가 네네. 좋아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고는 국민들한테 무조건 들어라? 저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지금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말하면서 동시에 세수를 줄이는 안을 만드는 것을 제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예산 전국에서 그러니까 법안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세입과 연결돼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다 작은 부분들이잖아요. 뭐 경찰국 예산이나 뭐 이제 이런 게 몇 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 편성한 예산 자체가 조단인데 이제 이런 뭐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그 여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저는 사실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그 김성현 소장께서 말씀해주신 대통령이 못 박은 법인세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어떤 여야 협상에서 어떤 주어진 역할이 명확하게 있는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건 사실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컨펌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안까지 여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컨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협상권이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1% 인하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주호영 의원이 예전에 이제 뉘앙스로 흘린 적이 있거든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주제였고 말이 1%지 3%대 6조의 세금이 절감이라고 하면 1%면 산술적으로는 2조이지 않습니까? 물론 계산법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럼 2조를 아껴서 즉 기업에게 2조를 현찰로 주면 그 2조로 기업이 뭘 하는지를 1년 동안 지켜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 야 이렇게 해서 실제로 투자가 늘어났다? 안 늘어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입증을 해서 자 2조가 풀렸더니 실제 이런 승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나면 민주당이 물러설 것이 없으면 더 내려주는 추가 조치가 취해질 텐데 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됐고 3% 가져와. 여기서 얘기가 끝나 있는 겁니다. 협상 안 하고 말아. 그러니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꺾느냐 내가 꺾이느냐의 심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버거킹 광고 아시잖아요. 그 김영철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4달러 할 때 이게 지금 법인세액이 그 방금 말씀하신 최고 구간 3% 인하 3%만 하시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그쪽 이제 야인 시대에서 김도환이 이 미군정과 탄광의 임금 문제를 상의하면서 4달러만 외치다가 무조건 결국 한 푼도 깎지 않고 4달러를 이뤘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예, 예. 국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조건 주장을 하고 목리를 부리는 것은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들 때문에 저희도 과연 오늘 안에 이게 될 것인가 합의가 될 것인가 의문이고요. 아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싶은 거는 3%를 그렇게 깎고 싶으면 민주당에게 당근을 주세요. 그렇죠. 거절 못할 제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당장 재밌는 것은 지역화폐를 놓고 봐도 완전히 영원으로 깎았던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5천억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이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온 다음에 이게 다시 영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5천억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실은 이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으로 해. 남의 건 다 싫고 내 건 무조건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5살 먹은 애들이나 그러는 거지. 그렇죠. 어른이면 협상을 해야죠. 네. 과연 이제 타협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까? 여야가 그러니까 주체는 여야인데요. 주체는 여야인데 여기가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주장이 강하게 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군가 설득할 수 있는가? 설득할 수 없겠죠. 그러면 대통령의 이른바 명령과 오더를
여당 입장에서는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굽힐 수가 없을 것이고 당근을 못 줄 것이고 그러면 이 협상이 되는가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 정국이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국정조사 특위의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고요. 45일 중에 지금 21일 정도, 19일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한시가 급해 보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기간은 원래 주어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써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쯤 향후 일정을 합의해야 되는데 중요한 기관 보고 네. 관련 기관들을 매일 혹은 뭐 며칠 나눠서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국정조사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파악한 내용을 여론을 통해서 환기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 일정과 증인 누구를 부를 것인지가 협상되고 협의되는 게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상호 의원이 이제 급한 마음에 협상 개시를 선언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거절할 겁니다. 그때 예전에 세월호 국정조사는 무려 90일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청문회 못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100명 이상이 넘는 특히나 이게 300명 단위 이런 사상자가 발생하는 국가적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정권이 제대로 유지했던 적이 없거든요. 역사를 되짚어 보면.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계속 이렇게 우겨서 뭐 당장은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때는 다시 돌이켜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어디 가는지 그러고 있다 오후 5시쯤 나타나서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헝클어진 머리를 만든 거잖아요. 만든 머리를 하고 나서 앉아서 조끼를 입었는데 구조를 못하냐는 그런 헛소리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거나 참사 당일부터 현장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지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윤핵관도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저쪽에서는 이걸 전쟁으로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시해하려고 몰아내려고 하는 일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족들이 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참호안에 들어가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총을 쏘는 적. 네. 이렇게 규정이 되니까 이들이 아무런 윤리적 거리낌 없이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그래서일까요? 49제를 이제 참사가 넘기게 됐는데 49제 당일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 행보가 주목을 받았고 그러니까 참사를 대하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건 대통령이 참사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9제 당일에 아파트 주민한테 선물을 나눠준다거나 이제 그런 일정들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더불어서 요 일정 관련해서 뭐 또 이제 그 논란의 인물이죠. 천공이라는 분이 또 49제 뭐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강연 영상이 퍼지면서 이건 이것대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자욕이 술잔을 사면서 이것도 사면 술 좋아서 이런 거 샀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하고 있는데 49제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의식의 하나죠. 7일에 한 번씩 7번 동안 제를 올리는 건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는 이유는 49일째에 돌아가신 영혼이 다시 환생한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형태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49제를 치러왔던 것이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변형이 되면서 어쨌건 한 번의 마무리의 의미로서의 49제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사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여기 함께 마음 아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죠. 어떤 형태로든 뭐 굳이 조문을 오고 싶지 않다라면 누군가를 보내서 제가 한 나흘 전에 들을 때까지는 이 유족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49제가 어느 법에 있는 행사인데 라고 지금 대통령은 하고 있지 않겠나. 내가 책임져야 될 법적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에 왜 내가 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민생을 챙기겠어. 라는 지금 세계관 안에 살고 계시겠죠. 사실상 그 속마음은 뭐 이번 정부 내지는 뭐 대통령의 마음은 이 참사 10월 29일에 있었던 이 참사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종료된 상황이에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태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건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뭔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이제 아유 뭐 저 이제 뭐 지겨운 얘기긴 한데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다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넘기기 힘들 거라는,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유가족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요. 네. 그 생각도 아예 없을까요? 있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라도 와서 조문을 했겠죠. 그렇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대통령도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하는 시민문화제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조계종에서 했던 49제의 그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보내는 형태로도 충분히 그 애도의 뜻을 표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안 한다는 건, 아니 이거 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왜? 결과 나오면 그때 보지 뭐, 이런 정도로 하나의 이벤트로 지금 치부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뭐 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슈가 생기면 저희가 다루긴 합니다만 다를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건 바로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 회의였었거든요. 제 1차였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 패널들을 모시고 현안과 관련된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대통령실이 지연말단적인 주제를 놓고 또 YTN을 공격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취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던 간에 뭐 이제 KBS에서 송출한 영상 신호를 받아서 뭐 리허설을 해보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담당 기자들 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본대로 질문하는 게 캐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대본에 의해서 진행된 행사였다는 것을 YTN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도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언론사니까. 네. 진실을 알게 됐으면 보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다만 그 제작했던 원래 영상 소스가 법적으로 공유돼서는 안 되는 영상이었다고 한다는 건 전 부차적인 문제로 봅니다. 즉 진실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고 국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저기 누구라고 하면서 임의로 고른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질문도 대답도 아주 정교하게 짜져 있는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국민들은 몰랐고 YTN 기자는 알았지 않습니까? 대답도 똑같았어요. 예. 그럼 YTN은 거기에 대해서 보도할 충분한 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언론의 존재의 이유 아닌가요? 그런데 또 지역 말단적인 주제인 영상의 소스가 누구 것이냐. 이걸 지금 시비를 거는 건 니네 이런 식으로 해? MBC 다음은 YTN이지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겠죠. YTN도 때려잡는 방송국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때려잡지는 않을 테고요. 한전의 자회사인 KDN이 전체 YTN 지분 한 21%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전 사정이 어려우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팔라고 산자부가 억지로 공문을 내려서 결국 팔을 비틀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자본이 밖으로 나오면 이것을 놓고 이제 시장에 그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겠죠. 아마도 네. 한국경제, 뭐 한국일보 등 이제 거론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YTN의 민영화를 통해서 그 본인들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 예. 한국경제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한국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목소리를 내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YTN을 거의 가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송국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YTN의 돌발 영상이 삭제가 되면서 YTN도 입장을 밝힌 걸 저희가 좀 옮겨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과의 대화가 방송된 직후에 해당 컨텐츠가 주요 방송사 중계풀인 코리아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 이건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삭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 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사실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도 아니고 YTN이 밝힌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시청자와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의 혼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방송사고 대책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원론적인 저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전에 이건 16이 공지 전에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다는 점. 왜곡. 리허설과 본방송을 짜깁기하여 왜곡했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그게 과연 왜곡이었을까라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곡이었을까요? 리허설 했던 것을 본방송이라고 YTN이 거짓 편집을 해서 보도를 했던 왜곡이겠죠. 근데 YTN이 주목한 것은 리허설에 비교. 나왔던 질문과 본방송에서 나왔던 질문 대답이 똑같네. 그렇죠. 이거 재밌네. 이상하네. 예.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만. 네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를 보여준 것. 이건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왜곡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YTN이 영상이 공유해서는 안 되는 영상이라 삭제하는 것까지 뭐 10분 100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더라도 저는 예. 그래도 보도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아니 언제부터 언론사가 다 적법하게 구한 자료만 갖고 보도를 했다고 다 나오는 소위 말하는 내부의 호루라기들이 외치는 소리들도 다 불법 자료를 공유받아서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다 재판정에 가면 재판정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서 언론사를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내린 것도 맞닥지 않지만 거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이죠. 저는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하나의 언론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부에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시각의 차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언론사가 어떠한 사안을 두고 보도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경험칙상 예전에는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고 여겨지던 사안들을 이 정부 들어서는 보도를 하면 그것이 왜곡이 된다던가 그것이 어떤 정권 죽이기에 가담하는 편향적인 언론사의 어떤 한 기자의 개인의 일탈 뭐 이런 식으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좀 모르겠지만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도할 걸 보도를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목 놓아 외쳤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전이었죠. 일인데 네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나에게 유쾌한 보도만 하는 언론의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불쾌하면 나는 다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고 법적인 조치는 최근에 2,300명 중 750명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갈아치워놓은 내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것인데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는 투로 무조건 왜곡이다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발 조치 등을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뭐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더 탐사 열린공감 TV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뭐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관저 방문을 했던 뭐 기사를 실었던 가지처럼 했던 부분에 맞아요. 한겨레 신문의 기자를 마포경찰서에서 불러다가 수사를 수사하죠.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즉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 거기다 이제 한동훈 장관 뭐 셀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관이 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행위는 다 제동을 걸겠다는 선언인 상태인데요.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스토킹 어쩌고저쩌고 거짓말하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호되게 지금 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3차례밖에 안 됐고 그건 뭐 공적인 촬영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을 볼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태도를 바꿔야 될 텐데 안 바꾸겠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언론이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짚는 내용인데요. YTN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YTN은 뭐 지금 내부적으로 얼마나 긴장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일요신문이 천공의 녹취록 35분짜리를 분할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보도 내용을 저희 스픽스는 뭐 충실히 좀 다룬 바 있습니다. 근데 기타 언론들 즉 레거시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뭐 이제 이 천공과 관련된 이 의혹 보도는 뭐 전혀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인 걸 10분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다루지 않아서요.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제기 드렸던 다뤄야 할 것과 다루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 정권에 따라서, 정권의 분위기에 따라서, 정권이 언론을 옥죄는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갈려지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보도는 전 뭐 우리가 둬야 될 내용들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재미는 고민이 있었는데 재미있으셨어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천공을 직접 인터뷰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천공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네, 이제 네, 정황적으로만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축적의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천공이라는 사람이 본명 이천공입니다. 이제 이병철 아니에요. 이천공이라는 사람이 성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뭐 종인이 아저씨는 그냥 차치하고 대통령을 성렬이라고 칭했다면 저는 제가 대통령의 평소 성정이라고 따지면 엄청 불쾌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고발 조치나 이런 게 없어 보여요.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사례를 보면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 김건희 여사 빈곤 포로나라고 언급했던 장경태 의원. 그거 논란이 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고발 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비슷한 사례라고 봤을 때 녹취록까지 등장했는데 그냥 고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소장님 이거 정도는 고발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둘이 친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천공이나 네. 건진 법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진 법사도 세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고위공무원과 건진이 함께 다니면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던 기업을 무마해줬던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네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면 정무수석실이나 아니면 민정은 없었으니까 정무수석실이나 하여튼 주요한 관계자를 건진 쪽에 보내서 조심하고 다녀라. 예. 대통령 내외를 팔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발 더 나가선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대통령실이 취한 태도는 기업에 전화를 타 했죠. 기관 예. 기업에 경고를 했죠. 예, 기업에 조심해라. 전화를 해서 조심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아요. 아니 삼성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전화를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같은 의미에서 천공도 제가 바라보는 천공에 대한 입장은 이분이 이제 유튜브도 하고 강연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지명도를 높여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 부부를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정도를 지나치는 일이나 자기가 뭐 조종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법적으로 따져서 확실하게 선 한번 그어줘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공을 새롭게 추종하게 된 사람들 중에 내가 천공을 통하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연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뒤에는 대통령 내외가 없습니다를 단호한 조치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 못 보여주죠. 그 단호한 조치가 이제 그 법적으로 고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내외가 천공이라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가 뭐 기다 아니다 이제 이런 측면들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다라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고발이라고 일반 대중들은 다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등장했으면 바로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근데 말이요. 왜 고발을 안 할까? 저는 이제 참 의문이에요. 항상 신분이 의문이에요. 있으니까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천공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락하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유승민 후보에게 그 한번 보고 얘기하라고 네네. 보면 좋은 말씀이 많다라고 해서 네. 본인도 즐겨본다는 점을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최보식 기자가 네. 서초동에서 천공이 돌아다니면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에서 캐치를 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격식 없이 대하는 걸 보면서 그 소문이 돌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고 인터뷰를 하던 초반에는 익명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도 광범위하게 본인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다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죠. 예,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저는 단순한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차후에는 실제로 국정농단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안으로 그런 커다란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정권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 그것이 실제 친분이 있던 없던 간에 이거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해서 뭐 여타 언론들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입장은 이 천공 보도와 관련돼서 허위 사실이나 날조 등을 했을 때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말고요. 그냥 고발하면 됩니다. 이분에 대한 그 행동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고발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안 하겠죠? 안 할 겁니다. 예. 계속 안 할까요? 이게 지금 한 67번 논란이 된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조용히 서로 상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고발 등의 극단적인 형태는 취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전쟁의 세계관 안에선 우리 편을 고발하는 일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우리 편입니까 천공은? 대통령에게? 그들에게는 자기들과 한 사이드에서 있는 사람이고 그 뒤에서 내부 총질을 하느라 내가 민주당 참모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을 때 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이준석 같은 사람 쳐내는 것이고 예. 굉장히 명료한 세계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천공 얘기하다 보면은 누가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귀가 빨개진다고 흥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열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비례의 원칙상 유사한 사안들은 그냥 개인이나 단체들을 고발을 잘 하시고 심지어 뭐 언론사도 잘 이렇게 후드를 잡고 계신데 이런 걸로 이제 그 국민들이 어지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정을 보세요. 돌보시는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손바닥 왕자. 왕자 했을 때 네. 그때 조선일보의 건국대 모 교수의 기명 칼럼으로 왕자를 써준 사람이 건진법사다라는 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사라졌지만 저만 해도 그 신문 캡처를 갖고 있거든요. 예. 지면에 놨던.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합니까? 대통령 할머니가 써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세계관 안에서는. 예. 그럼 허위사실 유포한 걸로 고발해야죠. 그리고 사과받고 그렇죠. 기사 내리게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조선일보 온라인판에서 기사가 쓱 내려가 있지만 그 기사는 지금도 살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만 봐도 저는 대통령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할 생각이 없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조치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큰 기대를 했네요. 답답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이 내용도 깜빡할 뻔했네. 아까 대통령 얘기할 때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 설 선물을 노동자들한테 보내는데 그게 뭐 중국산이 섞여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거 보도 보셨습니까? 이 다자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거리 외교거든요. 예. 미제와 중국산을 절반씩 절묘하게 섞어서 잘 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설 선물이랑 추석 선물이 대통령의 이름을, 이게 지금 대통령의 이름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 행안부에서 보내주고 대통령에 보내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농산물 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선물의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가는 농산물에 외국 농산물을 섞어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기본적인 ABC 프로토콜이 안 돼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일단 먼저 짚어놓고요. 예. 근데 지금 비교가 되는 대상인 추석과 설 선물은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선물은 그렇게 대통령 명의로 직접 나간 선물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특히 농어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부터 농어촌 국산 소위 말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애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런 것을 챙겨볼 능력이 없다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업체에다 이걸 발주를 했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그 견과류가 이제 중국산이랑 미국산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걸 누가 이제 그 선물을 세팅한 세팅업자가 있죠. 그렇게 모아서 선물을 만들어서 납품한 납품업자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장애인 협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언론과 야당에 가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렴한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이 박힌 선물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왜 굳이 외국산을 집어 넣었는지 그럼 단가는 원래 어떻게 돼 있었는지 실제 매입가는 어땠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내용 뭐 이게 이제 지연 말단적인 거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더러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첫째지만 도대체 왜 안 지켜졌는지 왜 비단 이 정부들은 이러는지 예, 이게 근데 문제인 이제 것이죠. 이건 설 추석 선물이 아니라서 네네네. 좀 자세하게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설 선물 미리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게 좀 달라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렇게 하면 내일 모레쯤 저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중국산 볼펜을 나눠준 적이 있다는 이번이 또 뭐 찾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예. 말씀드리지만 네네. 분명히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을 텐데 예. 납품업체가 왜 중국산과 미국산을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좀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이름을 걸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검수가 안 되는 예. 자체가 대통령실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는 거죠. 예. 뭐 물론 대통령실도 해명은 일단 행안부에서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는 거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적정한 비용 그게 이제 아주 낮은 비용은 아닐 거고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업체에서 이거를 관장했는지를 좀 당연히 봐야겠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는데요. 저도 좀 신기해 가지고 잠깐 여쭤본 거고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장애인 단체에서 납품한 선물. 네. 자,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상황도 좀 짚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거 10대 빵 국민의힘의 룰 개정 문제가 설마 10대 빵까지 가겠는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대 빵.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시사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어차피 내가 치르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3일 전에 나온 보도. 예.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치르는 선거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미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말을 잘못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까지 이르게 됐던 비극적인 과거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을 열심히 하려면 자기가 국정 운영을 잘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선거 자체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당이 하는 겁니다. 예. 당이 잘 치르는 거고 당이 잘 치르는데 그 평가의 대상이 윤석열 정부니까 예.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면 그걸로 당이 혜택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누구 해라 경선 비율은 어떻게 하는 거 일일이 지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윤핵관이 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무능력입니다. 음. 이들이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꼭 등에 업고 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5월쯤 했으면 좋겠어. 음. 전당대회. 그러니까 뭐 이러고 유야무야 못하고 있다가 만찬 때 대통령이 비대위보다 이틀 먼저 윤핵관들을 불러서 자 2, 3월에 해 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예. 정확히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3월에 합시다 라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 100% 문제도 마찬가지로 70인이 뭐 90인이 100인이 심지어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몇 %로 하는 게 좋을지 의식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면서 100%딱 나오니까 한 방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요. 대통령실에서 용인할 때만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여당 인사들 같은 경우. 네네. 그렇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의 뭐 팔 걷어붙이고 예. 총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이라고 봐야겠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대 빵 지금 민주당은 총 4분할을 해서 뭐 일반 당원, 권리 당원 이렇게 뭐 대의원에서 0.75대 4분의 3 대 4분의 1. 근데 만약에 10대 0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 동의하시겠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그게 동의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럴 필요도 없고 점점 더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당시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여론을 집어넣어서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민주당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이 그냥 어떤 현 정치 상황과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런 걸 모든 걸 다 떠나서 어떤 정당의 정치학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원십
민심 0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당에 이로울까? 국민에게 이로울까? 이것을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이롭지가 않다는 저의 개인의 판단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민주당에서 10대 0으로 한다고 하면 그걸 동의해줄 민주당원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평론가 김성회와 민주당원 김성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정치평론가 김성회라고 하면 여론을 더 반영하는 비율을 확대해서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 TK에만 의원들이 TK, PK 의원들이 몰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전체 당선 당시로 놓고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66.7%가 영남의 의원이었고요. 나머지는 서울 강남 일부. 수도권 전체를 합쳐서 17석, 121석 중 17개 18개 정도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강원도 충북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 분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도저히 중도층의 여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으로 들린다고까지 말해가면서 어떻게든 중도표를 얻으려고 한심을 살려고 하는데 예.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민심을 어떻게든 섞어놓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고 선거에 이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정치 평론가 측면에선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서 여론 조사 비율을 높여라라고 하겠지만 네네. 민주당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선거를 이겼으면 좋겠으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전면에 나서서 네. 당대표도 뽑고 네. 10대 10대 빵으로 룰도 만들고 본인 좋아하는 스타 장관들 다 공천하고 네. 윤핵관들 다 공천하고 네. 검찰들 옷 벗고 나와서 다 국회의원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딱 2016년에 진실한 박근혜 사람들의 제이탄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들의 아. 총선이 치러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개별 정책 공약 뭐가 필요합니까? 이 민주당은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세요? 안 하세요? 이것만 네. 물어보면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선거에서 만약 과반 획득을 실패하면 네. 그 책임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굉장히 큰 상처가 갈 거거든요. 예. 예.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10대 0이든 뭐든 대통령 마음대로 해보고 원래 갖고 있는 계획대로 다 해서 스타 장관도 만들고 검사들 국회의원 시키고 해야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국회가 구성되면요. 네, 또 아무런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싸우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저걸 죽여야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또 공전이 일어나겠죠.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낮은 상태에 있을 테고 과반 의석에도 실패하면 그냥 레임덕으로 또 대한민국에게서 가장 중요한 2024, 25, 26, 27년이 허비되는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간에 내줄 건 내주고 협의할 건 협의하는 그런 정치가 복원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고 보조금을 어쨌든 받는 어떤 공당인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마음이 있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니네 맘대로 해봐라. 10대 빵으로 해가지고 말아먹어라. 이제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정당 정치 측면에서 분명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10대 빵으로 해가지고요. 당원 100%로 했을 때 대통령의 의중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은 사람이 그 험난한 벽을 넘어서 실제 지도부의 일원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 당대표설이 가능한가? 그냥 이번 경선 룰은 유승민 맞춤형입니다. 유승민 죽이기 룰이잖아요. 유승민이 안 되는 방향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90대 10으로 해도 유승민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로지 10대 빵으로 할 때만 네. 유승민을 안전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당내에 진입할 가능성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부터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100% 당원들이 구성을 해서 하면 최근에 정광훈 목사 등도 좀 대규모 당원 가입을 지금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했던 강신업 변호사의 예선 통과 예. 이것이 하나의
그 리트머스지가 될 겁니다. 어. 4명 추리는데 4명 중에 강신업 변호사가 등장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다루면 실제 정치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그럼 김성현 소장께서는 강신업 변호사가 실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들리네요. 그러니까 예선전을 치를 때는 예. 대여섯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선으로 올릴지 룰을 정하는 걸 봐야 되겠는데 예. 여론조사나 당원 여론조사로 하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컷오프도 통과한다.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본선까지 가서 그러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난번에 제가 지금 룰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 5에다가 당원 5를 해서 예선을 치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예예. 민주당은 예선을 중앙위에서 치러 좀 룰이 다르거든요. 예예. 반반씩 섞거나 아니면 이거 100으로 했으니까 예선도 100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투표 안 하고 여론조사로.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일부 당원들이 그러니까 4명 추리는 것 같으면 한 10% 안팎의 지지를 받으면 일단 본선은 통과할 수 있거든요. 4명에서 25를 그 나눠 가진 형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 10을 강신업이 넘으면 본선 진출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세희 씨 같은 분이 본선도 진출할 것이고 저는 실제 최고위원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저도 5명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한 10% 정도의 지지율만 있으면 해볼 수 있거든요. 라디오에 출연했던 천하람 그 변호사, 그 혁신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던 시절에 국민의힘의 그 전체 당원이 30만이 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28만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 세대별 분포와 그 지역에 대한 공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약 80만에 가깝게 수많은 당원들이 이미 가입된 상황이라 그 기간 동안 당원 가입을 독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세력화가 이미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80만은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몰고 들어온 당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입당원선 써주는데 투표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80만 중에 액티브하게 투표를 하는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렇겠죠. 그중에 정광훈 목사 그룹,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 그룹,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좋아서 입당한 그룹, 네. 이준석 대표 좋아서 입당한 그룹,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있을 텐데 제가 남의 당 사정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이게 이번에 이제 어떻게 결과로 불거지게 되는지가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겁니다. 네.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짚겠습니다만 실제 당신 100%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의문인 게요. 김기현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소위 이제 대통령의 최근까지 찜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의원들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유승민 의원과 장을 겨룰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체급이 되나? 이런 생각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신업 변호사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체급이 되는지는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는지도 대통령이 정했을 가능성은 전 0이라고 봅니다. 그때 상황에 가서 이길 후보를 하나 낙점을 할 것이고 그 되는 후보로 사람? 단일화를 할 것이고 예. 단일화를 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3명을 통과시킬지 4명을 통과시킬지도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산해 놓고 네. 어떻게 했을 때 윤핵관이 단일화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을지 설계를 하겠죠. 지금 뭐 전체 룰이 다 세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김성회 소장께서 굉장히 냉철하게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신업 변호사에 대한 가능성을 실제 제가 생각했던 온도보다 좀 높게 치시는 것 같아서 의외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말씀만 강신업의 강자만 꺼내도 아주 그냥 불쾌해하세요. 저희 스픽스 출연하시는 개혁 보수 개혁 보수 평론가들께서도 설마 그럴까까지 그렇게 국민의힘이 희화화될 정당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김성 소장께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저희 마무리하면서 민주당 상황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대정동 관련 사안일 텐데 김만배 씨가 지난주에 극단적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떤 목적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준비 기간이 있었을 테고 준비 기간 동안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부합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는지를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없는 얘기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서 괴롭다라는 것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재명 쪽에서 자꾸 괴롭혀서 혹은 이재명 쪽에서 협박을 해서 힘들다라고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 쪽에 의심해봐야 될 일일 테고요. 예. 검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검찰 너희들 조심해라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담당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만배 기자가 원래 법조 출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주 특이하게 법조만 출입 기자였습니다. 네. 다른 데 안 가고 법조만 계속. 예. 그러니까 그 유착 관계가 끈끈하면 일로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김만배의 내외부의 김만배의 조력을 받았거나 조력을 받고 있는 이런 인사들 간의 치열한 어떤 수싸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선배들 눈치 봐서 이래저래 하여튼 김만배 씨에 대해서 그 뭐 자금 동원책들을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음. 이 사람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게 1년이 넘었는데 예. 자금책을 이제 와서 구속을 해요? 1년 전에 뭐 하고? 그 1년 동안 100억을 쓰려면 쓸 수도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는 자유의 몸이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 기간 동안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 사람들 놔뒀다 이제 와서 옥조이느냐, 네. 옥죄느냐라고 하면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근데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뭐 이 건은 되게 단순합니다.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돈을 준 물증 이것이 나오면 거기서 얘기는 끝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이렇게 대규모로 수사를 키워왔으면 그에 걸맞은 결과물을 들고 와야지 예. 얼마나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 수사를 받던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 자해까지 하는 지경에 갔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고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매주 이 사안은 잠깐씩 짚곤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실제로 어떤 내밀 만한 물증이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어 가지고요. 물론 언론 재판에서는 이미 거의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구속될 사안인 것처럼 이제 여타 종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좀 오바스러운 얘기고요. 노웅래 의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 지을까요? 기류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야당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그런데 또 이 개별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개별 투표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론을 정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이미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방법은 하나. 의원총회에서 이 노웅래 의원이 얼마나 의원들을 잘 설득하느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에게 신상 발언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납득하게 설명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다. 예. 이게 좀 가결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네네. 국민의힘이 다 일률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50명이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건 그래서 뭐 열어보기 전에 절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웅래 의원과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까지 올 것이라는 거를 가정에 두고 그래서 노웅래 의원은 가결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는 부결시킬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이런 논리까지 제공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말하기 나름에 다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현재 야당 탄압 국면으로 몰고 가야 되니까 네네. 이번에도 부결시키고 이재명께 왔을 때도 부결시키자라고 예. 민주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그럼 그 얘기가 또 그럴싸한 것 같은 거고요. 네네. 자, 민주당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노웅래 거는 가결시키고 이재명 거는 부결시키자라는 논의가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건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냥 개별 의원의 양심과 그 개별 의원의 판단을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뭐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노웅래 의원과 관련한 민주당내 분위기는 혹시 어떻게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뭐 우리 김성회 그
소장께서도 들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뭐 평가나 이런 것도 전 들은 적도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다들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예,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다들 그냥 그렇습니까? 얘기를 듣고 아 네. 이렇구나 저렇구나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투표할 때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 면전에서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게 야당 탄압이니까 전면적으로 거부합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거나 예, 예. 거꾸로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봐주면서 하겠습니까? 무조건 뭐 처리합시다라고 하는 흐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개별 의원의 양심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지금 이미 종료됐을 시점이에요. 사실 예산 이게 안 그랬으면 그럼 그 다음에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서 잡아가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굳이 회기 중에 던져서 정치권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검찰의 지금 모습인 거고 노웅래 의원이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도망을 갈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에 상당한 사유도 없는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체포 동의안이 만들어졌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고려하면 예. 예, 검찰의 이와 같은 정치적 행동도 좀 점점 삼갔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1년에 회기 아닐 때가 거의 너댓 달 이상 있고 막 긴급을 요한 사건이고 현행범이면 달려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이어진 얘기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출석 요구도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무슨 지금 그래도 구속이 될 상황까지 가서 그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예.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1년 반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을 리도 없고 예. 어디 도망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속을 논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수를 두는다는 점을 꼭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뭐 늘 그렇듯이 어떤 인신 구속이 주는 대중적인 파급력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뭐 현직 의원들을 제가 좀 몇 분 여쭤보니까 다들 다 이 노웅래 의원권 관련해서 매우 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재가 잘 안 돼서 김성현 소장께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정치연한 직설 늘 그렇듯이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성현 소장과 함께하는 정치연한 직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